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북과학기술포럼의 사회를 맡은 경북과총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병문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과총 경북지역연합회,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연구원이 주관하는 경북과학기술포럼 의료 AI와 보건 빅데이터 산업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다음은 개회사가 있습니다. 개회사는 저희 경북과총회 회장으로 계시는 서상권 회장님 앞으로 모시고 개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제4차 경북과학기술 포럼을 AI와 보건 빅데이터 산업의 전망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 경북과총을 이루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조관하게 되어서 여러분을 박수해 주시면 합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시는 경상북도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관계기획부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축사를 보내주신 조현지 시장님 오늘 오시기로 했습니다만 입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 유전화로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복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개인 맞춤 건강관리와 예방을 중요시하는 기반에 대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고 더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산업과 AI, 빅데이터 융합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것입니다. 발표하실 분을 소개할 전에 오늘 연합회 명예교수 했을 때 들어오시기 때문에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0년 우리 명기 전 우리 연남대학교 명예교수 회장 행수 명예교수 법대 반갑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남대 부총장을 하셨던 최순돈 명예교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제 발표하신 오늘은 가방 안에 있는 음료하고 빵하고 정성비를 스포츠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우리 AI는 EMR 사업의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는 유서범 KT AI는 클라우드 사업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MS 클라우드 포 헬스케어를 이용한 AI 혁신 가속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는 전정수 한국 MS 마이크로소프트죠. AI 헬스케어 사업부 이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토론을 전략을 맡아주실 우리 김일부 연안대학의 총괄 사무 총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이 토론할 때 한번 보여주시고 되게 잘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토론을 맡아주실 김진욱 연안일부 하시지요.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박성도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 단장입니다. 서울도 리더에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옥같은 발표와 다양한 토론 미성계획 구축 방안에 논의는 깊은 공연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연말연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하고 안에 25년도 다이어리 책자 부분은 KT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가
조현일 경산시장님이신데 일정상 참석을 못하셔서 저희들 책자에 있는 축사 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는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님 앞으로 모셔서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조현일 시장님도 오기로 했었는데 저하고 이제 시장님까지 합하면 이제 축사를 2배로 많이 해야 되겠죠. 축사라는 게 짧게 할 수 있는 축사가 있고 또 앞에 축가를 붙이면 노래할 수 있는 축가를 나가 있고 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한문가의 특징이고 오늘 여기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신 서상원 선배님도 저하고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또 최정교 선배님도 저한테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정성필 우리 영재 교수는 저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 자리에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경산에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산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 뒤에 선배님들 보면 저하고 경산중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일명 그 이름도 일부고 영남대학교 사무총장님 하시는 김일구 선배님, 박영진 선배님, 최철혁 선배님, 곽철 선배님 다 계시고 너무 반갑고요. 제가 잘나서 축사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는 건 그리 많이 없어도 제가 알고 있는 AI는 한 16년 동안 알파고라고 이세돌 바둑 선수하고 내가 배울 때 뜨는 걸 보고 저것이 AI가 컴퓨터의 대형 컴퓨터라는 인식을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세돌 바둑 선수가 5번을 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1번 이겼습니다. 4번은 박살났습니다. 그 정도의 AI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그 당시에 알았는데 지금 한 10년이 정도 지났으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명칭을 AI, 의료 AI 보건 빅데이터 산업 포럼이라고 들었으니까 이것도 이 컴퓨터가 다 하고 어느 정도의 통계를 다 내주고 아마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그런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저 능력으로 봐서는 너무 어려운 분야라 제가 여기서 축사 이러니 저러니 하기는 좀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24년도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25년도는 을사년이라고 을사년. 아마 여기도 을사년 띠가 있지 않을까. 지금 한 61세 되면 을사년으로 태어난 사람인 줄 기억납니다. 대부분은 저 선배님 같은데 아마 그런 나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하셔가지고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편하게 살자는 게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보탬이 되고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으로서 경산시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도 마음을 하시고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진행하기 전에 저희들 또 바쁘신 분들 중간에 또 이동하시고 하시니까 자제해서 기념 촬영 먼저 진행하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최되는 포럼의 주제는 시대적인 트렌드와 아주 맞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열띤 토론의 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기초 강연과 각각의 주제 발표로 진행이 되겠고요. 먼저 기초 강연을 해주실 우리 정승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잠깐 그 이력을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속박사를 취득을 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가정의학과 전임의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가정의학회 기획이사로 활동 중에 계시는 정승필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뭐 AI나 빅데이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그 AI하고 이런 빅데이터들에 대해서 두분 특별히 이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아까 저희 소개를 아마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대구 그 디자인 정책 연구소에 우리 그 김종식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김 이사장님은 특히 이제 대구시하고도 연계해서 앞으로 이런 그 의료 또 보건 이런 쪽에 AI 빅데이터 쪽으로 많이 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산에 우리 그 안성환 국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의외로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30년이 되면 그 1조 달러, 1조 달러 이상의 시장이 이제 된다고 보고, 좀 어떤 의미합니다만, 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이 평균 한 20% 이상, 그러니까 한 18.8% 이게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초거대 이제 AI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초거대 AI 좀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 초거대 AI라는 게 이 생성형 AI라는 거 다 아시죠? 그 생성형 AI 중에서 이 모델 크기가 큰 이걸 이제 우리가 초거대 AI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보면은 한 8위에서 이제 6위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구 개발은 한 3위 정도 되는데, 나머지 뭐 인재라든지 이런 뭐 인프라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미국, 중국, 뭐 싱가포르 이런 쪽보다는 조금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과기정통부 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초거대 AI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또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그 경쟁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과기정통부에 들어가면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하고 서비스에 대한 얘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전문 분야 시장에서 우리가 선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야심차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전체 영역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법률, 그다음 의료, 오늘 주로 이제 의료에 대한 얘기를 심리, 콘텐츠, 학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이제 AI라는 게 여러 분야가 이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데이터를 여러 데이터들 산재되어 있는 걸 묶고, 또 그걸 빠르게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오늘 오셨지만 MS, KT 이런 이제 기업들도 보면 전부 초거대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믿음으로 읽는 분들이죠. 믿음, SK, 카카오, LG,
초거대 이 독자적으로 좀 보유한 전 세계에서 4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독자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인프라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응용 서비스까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그다음 외국에서 지금 오픈 AI,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이제 개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한 우리 3위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보시지만 KT 같은 경우는 그 114 서비스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언어 지능을 활용한 대화 요약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아마도 이것이 이제 병원 데이터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병원에서 환자가 왔을 때 요즘 이제 환자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은 그냥 그 중에서 제일 아픈 데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단어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환자들은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계속 5분, 10분을 얘기해도 그것을 AI가 정리를 해서 의사에게 좀 전달해주면 이게 훨씬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우리가 서비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하고 그다음 조금 이따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더 KT하고 MS하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비스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결국 AI도 하나의 기술인데 이 기술이 최근 한 150년 동안 여러 이제 기술의 발전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기술이 AI가 들어서면서 이제 가속도가 좀 없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가 다르게 AI 소리에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중에서 헬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헬스케어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건강, 헬스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라는 게 기존의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붙는 신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의 어떤 환자를 보는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고 새로운 의료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봐도 AI 헬스케어의 시장이 1조 8천억 달러 이게 좀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1조 8천억 달러로 되면 엄청난 얘기죠. 45%가 지금 증가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여러 업종 중에서 특히 헬스케어하고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 되는 게 한 42%, 이게 연평균 42%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 AI 시장이 그렇게 커지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AI 관련 시장이 이렇게 하면은 불과 7년 후에 보면은 여기 전부 대부분 10배 이상 됩니다. 지금 현재 환자 데이터와 리스크 분석하는 게 2,943, 100만, 1000만, 이렇게 29억 달러 그러면 이게 3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이게 전부 10배 이상씩. 제일 큰 게 환자 데이터와 리스크 분석. 그리고 정밀의학이라는 게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이 사람 치료하고 저 사람 치료하고 이제 약이 다 다른 거죠. 이렇게. 이런.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관리. 지금 현재 웨어러블 하고 의학 연구, 영상. 현재는 아마 의료 영상 진단, 신약 개발 이런 쪽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의학 연구 이런 웨어러블을 통한 이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정밀의학, 환자 데이터 리스크 분석 이런 것들이 불과 앞으로 7년 만에 현재보다도 10배 이상 이렇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아시아 쪽이 유럽, 북미 다 해도 대부분 한 40% 가까이 증가하는데 특히 아시아 쪽은 45% 이상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그래서 팽창하는 지금 이 AI 헬스케어 시장은 어쨌든 현재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현재 AI 헬스케어의 2023년도에 비해서 2030년도 약 20배 가량 지금 증가하는 걸로.
연평균 50%지만 국내 AI 시장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오신 KT, MS하고 저희들이 잘 그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이 증가 속도에 저희들이 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AI 헬스 시장이 왜 이렇게 팽창을 하느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G 지금 대부분 이 핸드폰 5G 통신망을 가지고 있죠. 이게 세계에서 거의 1, 2위. 가입자 비중은 전 세계 2위인데 아마 사용률은 우리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데이터. 우리나라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의료 데이터가 제일 좋습니다. 이 건강보험 데이터가 3조 4천억 건이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이게 거의 356테라바이트.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노적이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료기록 보급률이 지금 개인 병원까지 다 지금 보급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기술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우리가 기술하고 이 데이터들이 협력만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AI 헬스케어 시장은 아주 세계적인 그 시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도 지금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AI로 구체적으로 의료 AI로 들어가면 뭐 기술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이 기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술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뭐 CD를 받아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면 또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병원에서도 그 카피해주는 일만 해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이런 연결을 다 해놓으면 이 병원에서 검사했는 걸 그냥 카피할 필요 없이 그 병원에 가서 얘기만 하면 주민등록번호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금 걸 하고 있고요. 이게 2026년도에 전국적으로 지금 서비스 확대를 하고 저희 병원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세계에서 최고 고려 데이터가 건강보험공단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돼 있고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우리 질병관리청에 들어가면 제가 언제 그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제일 경쟁력이 좋은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그냥 병원에 저장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AI가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표준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KT하고 지금 MS하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1월 달에 저희 병원에서 한번 회의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국가의 전체 이 바이오 데이터를 전체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희귀질환, 중증질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아까 말씀드린 의료 마이 데이터 우리가 은행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은행에 내 계좌에 얼마 돈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의료 마이 데이터는 은행같이 내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그 병원에 다닌 그 기록을 전부 내가 볼 수가 있는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이걸 이제 AI로 또 분석을 하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맞춤형 이제 건강상담이 가능해지고 이제 우리가 이 해마다 건강검진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AI가 이제는 올해는 요로요로한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요거는 이제 안 해도 되고 요로요로한 검사를 하면 이렇게 개인으로 전부 예방 서비스가 나오고 또 의료 연구도 이렇게 되면 좀 쉽게 할 수 있겠고 또 이런 병원 간에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좀 다른데 이런 것도 전부 시스템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볼 수가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신약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에 우리 동물 실험을 하고 막 여러 실험을 해서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걸 AI가 시뮬레이션만 해서 이렇게 해주는
지금 현재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하고 웰니스로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제가 저기 책자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데이터를 이제 해서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결국 이 AI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라 그래서 뭐 무조건 데이터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AI가 학습을 잘 해가지고 해주는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갔는데 누가 저걸 물어봐요. 무슨 IBM에서 나온 왓슨이라고 해요. 왓슨 프로그램을 그때 막 텔레비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요즘도 많이 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은 그 왓슨 안 쓰는데 대구도 지금 왓슨 쓰는 데가 경영대학하고 대구 카톨릭 대학이 쓰고 있는데 거기 한번 여쭤보니까 요즘 잘 안 쓴대요. 그래서 그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AI 좋은 AI를 왜 안 쓰느냐 이랬더니 그게 데이터가 들어가기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전 세계 데이터가 이제 다 들어가죠. 얘들이 막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환자, 한국에 있는 환자 좀 다르고 이 나라마다 좀 다르고 이게 다른데 이게 통합으로 돼가지고 AI 분석이 탁 나오니까 이게 이 사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자, 유방암 환자는 이 사람은 지금 수술 안 하고 그냥 받아도 되는 환자인데 왜 AI는 수술하고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못 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즘 잘 안 쓴답니다.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러냐 하면 데이터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AI가 좋은 답을 내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AI한테 학습을 시키되 정확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의료 이 서비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잘 걸러가지고 데이터를 걸러서 AI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데이터 연계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적인 여러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뭐 규제에 대한 거 법적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AI 국가 AI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할 때 또 막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법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서봉 PD 본부장님을 모시고 클라우드 기반 의료 AI 및 EMR 사업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중에 계시고요. 가이스트에서 정보 경영공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예, 발표를 좀 조금 책자에 있는 제목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의료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 좀 많이 빼고요. 어떻게 지금 저희 기술적인 부분이 의료에 적용될 수 있을지 몇 가지 사례와 좀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현실을 보면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여전히 데이터의 공유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제 제3자가 환자가 이제 줄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CD를 그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종이를 들고 가야 된다는 한계는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번 달이었나요? 부산 의료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이제 데이터 공유할 수 있는 또 체계를 한번 파일럿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시도는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연구용 데이터 여기 교수님도 많이 계시지만 데이터를 사실은 연구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저처리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개인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있다든지 남녀 성별이 잘 안 돼 있다든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이제
뭐 빠진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혁신적인 회사들도 뭐 이런 그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데이터를 임상용 과제를 경험해서 데이터를 쓰더라도 뭐 그 결과물만 가지고 나가야지 또 데이터 자체를 들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또 한계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뭐 물론 이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개선들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완을 해보더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3자 이제 전통교육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뭐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공유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 이제 몇 개 병원을 또 상급병원하고 의원도 하고 또 분류해서 표준화 사업을 하실 걸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표준화 사업이 너무 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쓰시는 데다가 그걸 같이 공유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 바이오 데이터 사업들도 굉장히 큰 돈으로 하고 있지만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뭐 어제도 보니까 아까 금강정보 고속도로 사업도 쭉 해오다가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정부 사업의 연속성이 좀 단절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축소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국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뭐 상급병원 중에 뭐 몇 군데만 뭐 참여를 한다든지 뭐 전부 다 참여해야 사실 이게 고속도로가 뚫리는 건데 지금은 거의 이제 국도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서 스노우바이드 시티 기반으로 하는 것도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솔루션 개발하고 나서 데이터를 가져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공유하는 것도 어려운 이런 한계점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이제 뭐 정부 정책의 한계도 있고 또 몇 가지 이제 활용의 제약을 보면 데이터 관점에서 잘 아시겠지만 상급병원에 너무 이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지방의 환자분들이 60%에서 70%가 서울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많이 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뭐 암 데이터를 저희가 받으려면 결국 그 빅5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레브란스나 아산병원 정도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여전히 한계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외부로 이제 데이터 반출을 하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담보되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정형 데이터를 보면 전체 데이터의 1, 20%밖에 안 되고요. 아직은 여전히 7, 80%, 8, 90%가 비정형 데이터들입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쓸만한 솔루션을 만들거나 하려면 거기가 이제 정형 데이터여야 하는데 여전히 이제 비정형 데이터이고 이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만드는 게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일일이 제가 알기로도 교수님들 연구하실 때 간호사분들이 그 비정형 데이터 또 정형 데이터 만들고 그래서 그 지난한 단계를 거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자동화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병원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마다 용어를 다르게 쓰시고 한자, 한글, 영어를 같이 이제 섞어 쓰시고 하다 보니까 표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요. 그리고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정밀의료 프리시전 메디신을 하려면 단순한 개인 정보, 진료 정보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생활 환경, 이런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가 여전히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줬지만 데이터가 실제 주고받고 그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체계는 여전히 없고요. 이런 플랫폼도 없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실은 그런 거죠.
효용과 위험이 있다면 현재까지는 개인정보, 특히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위험 쪽에 훨씬 저희가 많은 다중치료로서 이게 연계를 하거나 공유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은 전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적어도 이제 영남권에 있는 우리 상병원들이 좀 모여서 데이터를 함께 어떻게 수집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정형화, 그리고 이 정형화된 것을 표준화하는 것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 부분 지금은 AI, 특히 이제 LLM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많이 좀 자동화될 수 있는 길을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LLM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는 막 난립되어 있던 것들을 그냥 쏟아넣기만 하면 얘가 자동으로 표준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이제 체계들을 계속 좀 만들어 나가려고 정부도 노력하고 저희 같은 기업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의료 솔루션이 아직 개발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좀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EMR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려면 그냥 한문으로 다 적으신 거를 보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쓴 거는 잘 아실 수 있는데 남이 쓴 건 보기도 힘들고요. 뭐라고 써 있는지 또 힘들고 아무리 타이핑을 한다고 해도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요약을 하는 거로 굉장히 정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10페이지, 20페이지짜리도 내가 반 페이지로 요약해줘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딱 특징만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CT 검사가 이랬고요. 이런 소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치시는 거죠. 작년에도 건강검진을 이분이 했던데 예를 들어 이 동일한 검진을 했던데 그 결과하고 비교해줘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AI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델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교 영상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그때 이제 했던 것과 지금의 했던 것들을 비교해서 유소견이 있다라든지 변화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시스템을 만들기도 어려웠고 이거 하나 만들려면 사람들이 일일이 이제 이런 책을 만들어야 됐다라고 하면 지금 그냥 모델에 넣기만 하면 바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진단까지 이제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 관찰을 하는 것들이 예전에 다 수동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자동화됐고 이런 것들 보조 수단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보조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건강검진입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KT가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건강검진 받을 때 도대체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막 선택을 한 10가지씩 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맨날 받는 것만 봤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이미 저희가 54만 건의 건강검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문진 데이터를 작성을 하시면 이제 먼저 이제 그 룰 기반으로 이분이 50대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걸 먼저 이제 구분을 하고요. 크게 구분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전처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이분이 가진 특징들 중에 너무 이제 아웃라이어들은 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이 너무 많은 저희가 고려를 하면 얘가 이제 적합한 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축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분집화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성된 AI들을 활용해서 클러스터링해서 이분에게 이제 적합한 유소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사구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룰 기반으로만 해서 50대 여성이시니까 자궁 검사를 하세요 이런 거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그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EMR에 대한 자동화하는 서비스라든지 진단에 대한 자동화, 그다음에 이런 건강검진에 대한 자동화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전에 비해서
면에서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갔다. 그리고 실제 활용하실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여전히 뭐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EMR 같은 경우에도 뭐 몇 개 회사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환자하고 계속 대화만 하면 얘가 이제 쭉 기록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도 이제 완전 자동화에는 아직은 힘들 점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문제점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쓰실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좀 해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루닛이나 뷰너나 그런 회사들 같은 회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데이터가 요즘에는 데이터가 그냥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과제를 하지 않으면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글로벌하게는 그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크게 뭐 빅테크들이 계속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팔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막혀 있어서 이런 뭐 정부가 되든 민간이 되든 같이 이런 좀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좀 그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도 이 안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편하게 이제 연구하실 수 있는 기반. 근데 이게 되려면 뭐 굉장히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의료 정보를 이동시키려면 다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의를 받더라도 그 안에서 그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그걸 결합한 다음에 연구하고 나면 또 그걸 들고 나올 수 없고 이런 뭐 산재한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걸 너무 이제 규제를 다 폭파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샌드박스 형태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영남 지역에 있는 우리 병원들이 상급병원들이 함께 이런 좀 체계를 같이 만들고 그 위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대구 경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체계들을 좀 저희가 영남대하고도 좀 대구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쉽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저희가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제 MS에서 뒤이어서 이제 MS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아까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스타트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의료 쪽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MS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생략하고 구글만 해도 에드팜2라고 해서 의료 쪽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챗GPT 같은 거 써보시면 굉장히 답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도 한계는 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일반적인 그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굉장히 잘하는데 의료 쪽에 질문을 하면 틀린 답을 하거나 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산업별로는 특화된 게 좀 아직 부족한데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드팜2라고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서 의료 쪽에 뭐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하고 그 임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정보를 엄청나게 줄 수 있는 이런 그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그 EMR 시장 1위하고 뭐 파트너십을 한다거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원격 의료 진료 서비스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의 이제 그 온라인 몰에서 바로 이렇게 또 의약품을 주문한다거나 그 원격 의료 하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번 화상으로 진료 한번 온라인으로 봤는데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75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겠다. 정말 비싸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런 체계를 빅테크들이 거의 뭐 이제 그 병원이 하던 것들을 넘나들면서
하고 있는 이런 무서운 현실이고요. 또 올해 보니까 인도에 벌써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시장도 들어가겠다라는 거라서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합니다. 초진 정도에다가 몇 가지 병에 대해서만 이제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책을 만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빅테크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제일 큰 이유가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원격 의료든 이런 에픽 시스템하고 파트너십을 하든 해서 계속 데이터를 모으겠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정말 언제 또 이런 빅테크들이 한국 들어와서 우리 병원의 그 비즈니스를 또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침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혁신으로 이제 또 같이 우리가 병원들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시장은 빅테크 중심으로 인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고 뭐 사업도 그 안에서 굉장히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뭐 루닉 같은 경우에 이제 비급여가 인정을 받아서 수가를 뭐 1,000얼마인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해주지 않으면 그 돈을 이제 받을 수 있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여전히 좀 빈약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관주도로 이제 가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하게 민간주도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좀 믹스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좀 비교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꼭 우리나라가 잘못해도 미국 같은 나라들 잘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적절히 섞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수익 모델이라는 것들은 뭐 몇 가지 조금 예시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뭐 40세 이상이면 정부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몇 가지들을 이제 필수 의료 항목은 해주시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넘어서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 뭐 노인복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줘서 그 건강검진을 검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면 좀 더 이제 병원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받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문진표를 별도로 작성하면 그 부분에게 맞는 추천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뭐 몇 가지 항목을 얼마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책을 만들면 굉장히 좀 복지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병원 입장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수익 모델을 좀 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왜 공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일이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뭐 이렇게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뭐 라벨링 사업이나 이런 걸 하시고 그래서 우리 뭐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시지만 본인이 연구하시는 것들을 결과물을 딱 가져가시면 그 본인이 정제해 놓은 데이터는 또 잘 안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잘 썼고 그 다음에 이걸 올려봐야 나에게 득이 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에 보상하고 구매하는 체계가 굉장히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낙 부재가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체계가 어떤 특정 영역이라든지 작게라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이미 몇 가지에 대해서 원격 의료도 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좀 마지막에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결국은 뭐 AI의 저는 효용은 다른 건 없고요. 환자하고 의사가 지금의 굉장히 바쁜 환경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에게 보조적인 약간의 비서 같은 역할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EMR 기록한 거를 요약을 한다든지 예전에 한 것과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교해졌고
그 다음에 내가 EMR도 자동화가 지금은 그냥 줄줄줄줄 얘가 말한 걸 써주는 역할밖에 못하지만 그걸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된 정보로 저장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뭐 곧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그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뭐 생성이나 이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밀 의료를 구현하실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는 게 보건진이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이런 뭐 계속 좀 개선을 하고 계시고 이런 데이터 표준화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아니 뭐 지역 차원의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기업은 이 토대에서 기술을 잘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S 클라우드 포 헬스케어를 이용한 AI 혁신 한국 MS AI 헬스케어 사업부 이사님을 모시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러면은 나가기 전에 좀 마켓에 대해서 살짝만 서머라이즈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글로벌리하게 헬스케어 마켓은 전 세계에서 70%가 미국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유럽 시장들이 좀 그 세컨더리를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은 중국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좀 옮겨지고 있고요. 저도 한 10년 정도 이쪽 헬스케어 쪽 부분들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느꼈던 것들은 되게 많이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뭐 홈쇼핑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건강 자기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자기 데이터들을 직접 자기가 교환하기도 원하고 또 홈쇼핑처럼 또 이용하시기도 원하네요. 이게 자기 글로벌 트렌드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되게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있어요. 반면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랑 좀 되게 많이 심해졌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의사들이 적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낙 거기 같은 경우는 그 환자와 그 의사들 간의 소속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실 환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환자의 얘기들을 받아 적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생성형 LLM들이 나오고 나서 그 미국 병원들의 ITC 늘었어요. 근데 그것들도 뜯어보니까 뭐에 들었냐라고 봤더니 그 AI, 특히 생성형 AI들을 업무에 적용을 해가지고 병원 업무에 적용해가지고 그 환자의 어떤 생명에 대한 것들을 직접 높이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업무에 생산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쪽으로 좀 많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의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게 한데 쌓여 되기도 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 그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벌어지는 데이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표준화라든지 어떻게 이 데이터를 좀 활용할까 하는 부분들로 좀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최근에 주목해 보는 부분들이 유럽의 좀 활동들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도 한국처럼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좀 더 프로액티브한 것 같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되게 보수적인데 유럽에는 코로나 겪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EU의 나라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EU 국가들은 그냥 같이 합쳐가지고 연구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AI를 적용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되게 힘들어하고요. 또 어떻게 이것들 어떤 골로 가야 될까 하는 부분도 되게 그레이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마찬가지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리포트를 찾아봤는데 뭐 의료뿐만 아니라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성형 LLM, 오픈AI 비롯해서 뭐 자체적으로 만든 LLM이라든지 이런 LLM들을 하는데
거의 한 30% 정도는 아마 실패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들은 어떤 플래닝이라든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리서치에서 제가 보다가 찾아가지고 좀 넣었던 자료인데요. 만약에 AI에 $1 정도를 하루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그래가지고 업무 적용이 있다라고 하면 한 $3.5 정도 리턴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용되려고 보면은 14개월이라는 기간들을 좀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AI가 당장 되게 좋기는 한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어떤 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환경들이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컬처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랑 그리고 이 부분들을 바뀌기 위해서도 이 정도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적들을 되게 의료 쪽에 좀 다시 변화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아까 아마존이 나왔었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목적이 뭐였냐면 아마존의 플랫폼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미국의 의료 코스트를 낮추는 게 사실 목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도 사실 그걸 되게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아직까지 같이 성과를 좀 못 얻었던 것 같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리서치 쪽에 좀 더 많이 포커스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의료 AI 쪽에, 리서치 쪽에 많은 인베스트를 하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파이닝을 찾아내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미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의료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AI나 이런 기술들을 그 기존에 있는 파트너들이 이용해가지고 그들이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사실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다. AI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케이스 위주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들이 사실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그 AI를 적용을 하는데 의료에서 물론 이제 환자 치료하는 데 적용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손쉬운 부분들은 결국 그 의료진이랑 커뮤니케이션, 그 의사랑 간호사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보통 이제 병원들도 콜센터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들이 AI를 적용하고 환자의 접근을 좀 쉽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목적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고객이랑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들 어드바이스 했던 부분들이 의료 논문들 찾아내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서머라이즈 하고 그 시간들을 단축할까 하는 부분들 되게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당장 아마 병원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인데요. 그 2023년도 GPT가 나왔을 때 두 가지가 아마 좀 놀랐을 것 같아요. GPT가 뛰어난 성능에 대해 놀랐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마어마한 인베스트를 많이 했던 부분들에 좀 시장에 좀 놀람을 줬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베스트한 목적들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오피스 제품에다가 GPT-4를 넣어가지고 GPT-3라는 4를 넣어가지고 좀 더 좋은 어떤 그 생산성 도구를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달리 얘기를 하면 지금 그 병원에 쓰시고 있는 EMR이라든지 팍스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도구들 그런 도구에 만약에 이 AI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비슷한 경험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그 파워 쪽에 있는 그 바이오 학회들이 많이 나왔던 용어들 중에 하나가 코파일로4 파마티칼이라든지 코파일로4 땡땡땡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AI들이나 자기네 기준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합쳐가지고 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 기능들이 좀 더 나아졌다는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 사례라고 보시면 될 텐데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보통 환자들이랑 의사들이랑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아까도 뉘앙스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뉘앙스가 사실 미국에서 많이 쓰였던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의사들이 테스트를 치는 어떤 시간들을 단축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의사들이 환자랑 환자랑 대화를 하면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받아 적는 게 사실은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거든요. 그 부분들은 소송이라는 부분들에 나를 방어하기 위한 부분이었었고요. 이것들을 뉘앙스를 통해 가지고 텍스트를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 환자한테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LLM들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좀 더 나아졌냐면요. 그 텍스트로 바꿔줬던 거에 LLM을 넣어가지고 요약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EMR에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공의 사태 지금 이제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요즘에 빅5 병원들이랑 얘기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EMR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좀 요약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원이랑 그 다음에 경과에 대한 의료 기술들이 있는데 일단 퇴원 기록물이라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좀 서머리해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해달라는 부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유는 지금 병원에서도 의료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자 차트, 그 EMR 차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너무나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것들을 AI를 통해 가지고 드래프트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약간 수정을 한다든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EMR에 넣어주는 활동으로 좀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뉘앙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뒤에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의사랑 간호사랑 간호사랑 환자랑 대화하는데 모바일에 텍스트 코파일럿이라는 부분들이 이거를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EMR에 넣어주는 어떤 그래서 간호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영상에 시작해가지고 의사랑 환자 대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적용됐고 그 다음에 간호사에 넣어주는 부분들까지는 아직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에픽이랑 좀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2023년부터 콜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는 그 에픽이 미국에서는 EMR 시장의 퍼스트이고요. 세컨드리가 아마 서너라고 하는 EMR 회사예요. 서너가 오라클로 인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서너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지금 콜래보레이션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나가고 있어요. 그게 좀 일반적인 부분들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GPT라고 하는 건 LLM이 나오고 나서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냐면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파이닝을 찾아내는 것도 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이 LLM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내느냐 하는 것도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제약사 쪽이랑도 좀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약 같은 경우는 아니면 기존에 알려진 어떤 약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 특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허 관련된 어떤 그 화학 구조식들을 사실 피해가지고 신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신약 하시는 분들의 롤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스타디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 기관들을 LLM을 통해 가지고 미리 서베이를 한 다음에 내가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화학 구조식들을 다 나열을 해준다라고 하면 새로운 화학 구조식을 만드는데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놈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아까 GPT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데이터를 더 학습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쪽에 집중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지능만 학습한 LLM이 따로 있어요. 그 오픈소스도 지금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걸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연기서열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연기서열이 원래 나왔던 거랑 다른 것들이 나오면은 그거는 변이라고 판독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네, 그런 식의 또 LLM도 있고 뭐 케미스트리라든지 이런 특화된 LLM도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좀 추세입니다. 아까 메타탑도 말씀 주셨고요, 구글에. 근데 지금 기술의 발전이 사실은 과거의 기술 발전이 지금 기술 발전을 계속 못 따라간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말씀하신 대로 GPT-4 같은 경우가 의료 쪽에서는 좀 약한 부분들이 3나 4 같은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오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나온 오랄 모델들을 보면서 좀 많이 따라잡았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좀 얼마 전에 오원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오원 같은 경우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알아듣고 뭐 국어 시험을 봤는데 우리 개인 국어 시험을 봤는데 수능 보셔봤는데 만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 LLM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진행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을 우리도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넘겨주시면 지금 사실 좀 시간이 더 보면서 이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내려가야 돼 싶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게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의료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공유 가능하지만 퓨전은 안 돼 있어요. 그 퓨전은 안 돼 있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에픽이나 서너가 의료의 밖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퓨전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는 표준화는 내 시스템을 쓰는 게 사실 표준화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9년 정도일 거예요. 그 6개 클라우드 회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HL7 파이어라는 기준으로 니네가 서비스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서버나 EMR 그 에픽들이 표준화할 마음이 없고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만약에 런칭하려면 클라우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니네들이 서비스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쉽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확산시켜달라는 이유였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파이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었지만 미국의 어떤 표준의 어떤 운동이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최근에 한 2달 전에 그 포럼에 갔었는데 한국에서도 이 파이어를 가지고 한국 파이어를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아마 이 사업들이 내년부터 좀 더 확산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지금 어떤 표준화는 이 파이어 기준으로 한국형 파이어 기준으로 나아갈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공유를 좀 같이 드렸습니다. 이거는 11월에 저희가 좀 발표된 건데 재미난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나왔던 게 저희가 이제 패브릭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패브릭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 재미있는 거는 보통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라도 데이터들이 자기 클라우드에 있어야 사실 원활하게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패브릭이라고 하는 건 재밌는 거는 원네이크라는 개념으로 다른 온프라미스라든지 다른 클라우드에 링크만 있어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줬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의료 데이터 표준들을 조금씩 접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11월 나온 거 보면 오목 데이터라든지 달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HL7 기존의 파일 데이터들도 여기 쉽게 연동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저 AI 파운드리라고 하는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PT-4 같은 LLM들이 사실 보는 부분들에는 좀 약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거기다 CT라든지 MR 이미지에 넣어놓고 분석해줘라고 하는 그렇게 했을 때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딥러닝으로 했던 그런 파인딩하는 AI 솔루션들이 약점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더 쉽게 병원에 좀 적용될 수 있게 이제
오픈소스라든지 다른 어떤 뭐 엔비디아나 이런 곳들이 만든 알고리즘들을 올려놓은 서비스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국 지향적이긴 한데 쉽게 어떤 헬스케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챗봇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챗봇에서는 이미 그 의료의 터미널리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쉽게 노코드 방식으로 병원들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고 항상 제가 이런 것들 요청을 받으면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이제 고객은 이런 것들하고 지금 어떤 고객도 이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조직에 AI를 적용하고 싶은데 목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떤 데이터를 가야 될지도 모르시고요. 네. 그리고 가장 문제점들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AI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내재화해가지고 할 거고 다른 데랑 파트너십을 안 할 거야 라는 것도 있고요. 어디는 또 파트너십을 할 거야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글로벌 헬스케어 리서치 다른 데 보면 찾아보다가 재밌는 거를 봤는데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작은 기업들이랑 이노베이션을 되게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던 목적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들은 본인들의 이런 IT나 AI 역량들이 없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온 어떤 스타트업들이랑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회사를 인수하려는 게 좀 목적인 것 같아요.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도 저희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먹고 AI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그 작은 AI 스타트업이랑 되게 콜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라이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빅파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I를 만약에 적용을 하고 하시려면 조직도 아마 트랜스폼이라든지 컬처 체인지도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술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적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일부는 좀 감독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3시 32분입니다. 약 10여 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유수봉 KT 전략신사본부 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 AI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료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종수 한국 MS 마이크로소프트 AI 헬스케어 사업부 이사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포 헬스케어를 이용한 AI 혁신 가속화라는 주제로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해 주겠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오늘 5분을 모시고 토론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간략한 이력만 말씀드리고 우선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진욱 영남일보 논설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박성덕 경북 태평과 정책기획단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신 양원종 K병원 부원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 전에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신 막강한 우리 최종일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에 앞서 우리가 과학이 무엇이고 또 과학의 가장 최첨단인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정치가 바꿔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항상 과학이 선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은
두 무리의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전쟁을 통해서 과격하면서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는가 하면 그리고 전쟁을 통해 발전된 과학은 평화 시에는 인류의 본능적 목표인 무병장수를 위해 의학에 접목되어 왔습니다. 이제 과학의 미래이자 블랙홀이라고도 할 수 있는 AI 시대를 맞아 전 산업과 각 분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끝은 과연 어디이고 무엇이며 또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희들이 기대도 되면서 두려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 기로에서 오늘 우리 경북과총에서 의료 AI와 보건 빅데이터 산업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수준 높은 포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우선 김진우 논설위원께서는 언론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언론인 한 분을 초빙합니다. 그것은 전문 분야의 수준 높은 내용들을 우리가 기자의 시각, 대기자의 시각으로 좀 더 순화시키고 소화하기 쉽게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김진욱 본부장님은 제일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박성덕 경북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이 좀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듣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옛날 생각에 좀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4년 전에 4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보다 2년 전에 1년간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다가 모셔서 이부 수술을 받는 과정에 또 전에 있는 병원에서 자료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뭐 제대로 그러니까 저 자식이 저 혼자다 보니까 제대로 모시질 못하고 그냥 병원에 일단 모셔놓고 한 2시간 넘는 거리를 가서 하드카피를 1시간 기다렸다가 하드카피를 받아서 오면서 그날 황망한 마음이었는데요. 그 슬퍼할 길조차 없을 정도로 바삐 보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발표에서 그런 데이터가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슬퍼하고는 좀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 옆에서 이분 수속을 제대로 밟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그죠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걸 떠나서 사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토론을 맡게 되면서 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라고 그러면은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데요. 여기에서 내년도 10대 요망 과제를 하나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가 딱 맞는 그 산업이 하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AI 헬스케어라고. 이게 이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급성장하는 이제 산업이 있고 내년에는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산업이라는 게 진행되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토론을 생각하면서 전 전공이 사실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인데요. 이 토론도 경제학 배울 거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조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요적인 측면입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해법이 있더라도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료 AI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목표, 그렇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아까 이제 질문에도 있었지만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와 성장성을 좀 검토해야 되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그 학교, 기업 등 다양한 수요처 그리고 물론 그 환자들도 있고 국민들도 있겠죠. 이런 수요에 대한 것들과 담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정해야 되지 않냐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공급적인 측면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데 공식과 같은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이 기술은 다른 지역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기술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술을 공급하고 산업을 만드는 공급적인 측면인데요. 다른 지역과 중복되지 않고 우리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마지막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의료 쪽은 역시 제일 힘든 게 규제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바이오 쪽 관련 산업을 하나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그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그 특정한 분야를 이야기해보면 좀 그러니까 근데 상품을 만드는데요. 수요 시장이 규제에 묶여 있는 겁니다. 판매처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와 공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규제라는 부분도 우리 수요와 공급에 대한 모든 규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산업의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 좀 제안 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의료의 빅데이터 시장이 급성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일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본인들이 관리하기에는 병원에서 그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빅데이터 센터들이 아마 공급이 필요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AI가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큰 데이터들을 관리하려면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제가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경북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참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전력 수요의 부분입니다. 이 전력 수요의 부분을 멀리 떨어질수록 이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력이 어려운데요. 지금 최근에 전력이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는 전력을 싸게 주자는 의미가 있죠. 그런 거는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우리 이제 동해안 중심이나 원자력 쪽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전력 자금률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경북이 전력 자금률이 생산하는 것보다 쓰이는 쪽이 생산이 더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데이터 센터에서는 좀 싸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그런 데이터를 수요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기관이 많다는 겁니다. 첨단으로 복합단지도 사실은 저희가 왔었지만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러운 이야기고요. 대구 쪽에서도 지금 최근 의료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런 빅데이터 센터를 갖추었을 때 수요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도 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저희들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좋지 않을까. 이게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제안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 규제에 대한 갈등 문제는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과 또 경북 지역에서는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서 그런지 에너지 자금률이 20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력 수요가 굉장히 요구되는 AI에 이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시키면은 이 경북 지역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바꿔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지역 유치는 지역의 또 하나의 발전과 도약의 모티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희망적인 전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최정규 존경하는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활용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고 또 우리 전종수 선생님이 이제 MS 클라우드 활용 관련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이런 분야의 어떤 실행 방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타치하고 싶습니다. 위에 보면 이과의 첨단 분야를 늘 선도해서 그걸 연구도 하시고 이 사회를 이끌어오신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대구대학교 교수를 하시기 전에는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이 보수적인 대구 지역에 아주 생소한 과학의 신선한 선진 바람을 일으킨 대단히 풍문화 같은 또 능력을 가지신 교수님이십니다. AI 허브에 대한 의료 사업화는
의료 대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한국지능정보와 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117개가 넘게 등록되어 있는 이 가운데서 AI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내고 주셨습니다. 다른 분이 이런 밝은 전망을 하셨다면 반신반의할 것인데 대한민국의 이과 산업을 이끌어 오신 스카우로서 최종교 박사님이 예고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면서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양원종 제1병원 부원장이신 재활의학과 전문의 양원종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여기서는 그 AI를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재활의학과가 여러분들의 이제 뇌졸중이 와서 그 편마비가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거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문제를 파악하고 이 환자들을 재활을 해서 이 환자가 획득할 수 있는 최대의 기능을 획득하게 하고 그로써 이제 삶의 질을 높여서 사회를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간병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재활학에서 AI 현재 활용은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많이 되지는 않고요. 제가 적어놓은 분야들은 제가 논문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실제로 저랑 친한 경북대 재활학교 교수님이 남편은 또 경대 컴공 교수님이셔가지고 AI 전공하신 분이셔서 두 분들이랑 같이 사설에서 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우선은 그 재활학에서 중요한 게 이제 진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진단하고 평가를 해서 이 환자 상태를 알게 되면은 저희가 예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획득할 수 있는 최대 기능이라든지 얼마큼 재활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여러 가지 보고 여러 가지 MRI 보든지 뭐 다른 MEP, 뭐 DTI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보고 나서 이 환자가 예후가 좋다 안 좋다 했는데 AI를 이용하면은 이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 환자는 이만큼의 최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논문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임상에서 활용하기 쉽지는 않고요. 제가 한 번씩 찾아 들어가서 넣어보고 이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상 분석이라든지 운동 분석도 그냥 넣어놓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넣어놓으면은 이 환자의 그 관절가동 범위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환자한테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AI도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저희 그 재활 훈련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로 하는 모니터링도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로봇 재활 의료기기가 4종 7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하다 보면 데이터는 쌓이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요새 최근에 대부분 다른 병원의 교수님들이 이 연구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원격 재활하고 텔레머신 이용해가지고 핸드폰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저도 환자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플 깔고 환자한테 제가 이런 운동을 하라고 넣어주면 이 환자들이 집에 가서 이런 운동을 했다 안 했다 수행률 이런 걸 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제가 활용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언어 인지 재활을 할 수 있는 AI 로봇 같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써본 건 효돌이라고 여기 대구에서 만든서 지금 제가 그 임상 논문을 같이 했었는데 작은 인형인데요. 이게 언어 장애가 있거나 치매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껴서 불편한 걸 얘기하면은 내가 뭐 그 챗GPT 기반으로 해가지고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거를 실제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뭐 앞에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뭐 효율성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잘 쓰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의료진 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팅 저희 병원에 환자가 지금 220명이 있고
제가 보통 입원 환자를 40-50명 보고 외래 환자도 1일 30명 넘게 보는데 차팅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환자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요약해주고 이렇게 각자 발송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저는 AI하고 의료는 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희 갖고 있는 재활 로봇하고 AI랑 잘 융합해서 그걸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고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특히 보호자들이 오면은 자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뇌졸중이 왔는데 얼마나 좋아질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재활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개인한테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에 이용을 해서 얼만큼 이런 상태인 환자들한테는 나라에서 얼만큼 더 보건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어떻게 더 해줄 수 있을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밖에 저도 이제 이거를 정승부 교수님한테 저한테 이게 공부를 해보라 해서 공부를 해보니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런 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게 항상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재활학과에서는 가장 아직까지는 새로 하는 게 AI 기반의 예측 모델에 대해서 재활학과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거를 우리가 환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이래서 데이터 정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배우고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AI 플랫폼으로 할 수 있으면은 아주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려고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모델은 훌륭한 모델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국에는 AI가 의사를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의사가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분명히 도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학과에서는 앞으로 이제 AI 가능성,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탐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용자 입장에서는 잘 활용하려고 친숙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분들은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아주 가치 있는 진단을 내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후천적 장애나 질병으로부터 누구도 예외일 수도 해방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AI가 재활의학의 접목이 된다면 맞춤 재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적인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고 더욱 정교하고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기술적 발전에 따르는 개인 정보에 대한 윤리적 혹은 법적 문제, 우리가 많은 것을 환자 개인으로 봐서는 어디 가도 자기가 그동안 받아왔던 여러 가지 질병 혹은 지금 먹고 있는 약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서로 충돌은 하지 않는지 그것은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가 접목이 되면은 하나의 커다란 그 전체 집단의 개인의 정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무작정 오픈해도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어마무시한 스탈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비극이지만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에 불과하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너무 범람해버리면 그것이 무감각해지고 의료윤리,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보호 장치가 해제되는 그런 또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맞죠? 예, 우리 경북관청의 오랜 전속 대기자와 같은 우리 영남일보 논설위원을 하셨고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영남일보의 뭐 살림을 책임질 그런 저 가능성도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 언론 대기자를 늘 초청하는 것은 너무나 전문적인 과학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 일반 독자들 혹은 대중들에게 가장 알기 쉽고 편안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아식에서 옛날 할머니들이 한번 음식을 입안에 씹어서 손주에게 입안에 넣어주는 그런 대식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대기자께서 해주실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국 방송에 토론자로 제법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저기 나오겠습니까 이야기하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 해주는 게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당장 저희 회사에서도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인공지능에서는 기사도 좀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간단한 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인공지능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제가 기사를 쓰면 거기를 텍스트를 넣으면 그 텍스트 보고 인공지능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보기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그 유튜브를 그걸 보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느낍니다. 거의 외국과 미국에서 만든 그런 앱인데 제가 텍스트를 쓰면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 나와요. 서양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화면을 내가 바꾸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바꿔달라는 이야기하고 동양인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자기가 만드는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동양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다 일본인이에요. 거리도 일본이고 일본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동양인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일본 중심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명령을 다시 한번 하다 보면 점점 한국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스스로가 학습도 하고 내가 지시하는 것, 내가 넣는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제가 한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자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건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통계청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떴던 건데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직업이 현재 기준으로 277만여 개라고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 하는 건데 그게 전체 일자리 한 9.8% 정도가 되는 거고요. 대체 가능성은 낮지만은 AI를 통해서 좀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군은 한 454만 개 정도 된다는 게 오늘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입니다. 급속하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이 진출을 하겠죠. 며칠 전에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저께 기사인데 용인에 있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임상의학과 이시연이라는 교수님의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제일 기억만 나는 말이 이분은 그 유방암의 인공진단 솔루션을 가지고 아마 영상의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이제 자기가 판독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AI로 한 번 더 사진을 판독하게 되면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물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기가 판독을 하면서도 100% 못 찾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AI를 한 번 더 보면 스스로 마음대로 이거 찾을 수도 있고 실제로 3mm 자기가 찾지 못했던 3mm짜리의 그 유방암을 AI가 찾았다는 실제 사례도 이야기를 하셨던 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 모두 부분도 되는데 저희들이 의학 쪽에서 AI가 접목될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는 우리 사장님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을 때 무병장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유병장수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병원을 안고 가면서 오래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과연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 것이냐가 굉장히 또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장수 남자가 돌아가셨습니다. 112살로 돌아가셨는데 영국 남자죠. 그리고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최연소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116살이신데 일본에 계시는 여성분입니다. 현재 기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장수 가장 오랫동안 사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22세까지 살던
프랑스에 있는 어느 여성분입니다. 그 사람 생명력이 잘못된 논란이 있더라도 지금 인정되고 있는 나이는 122세까지 살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AI, 특히 우리가 AI 때문에 과학기술, 의료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인데 사람은 몇 살까지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자민국에서 운영하는 CEO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왔던 어느 강사분이 자기가 아는 서울대 인구 통계학자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밀어서 1961년생은 125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게 서울대 교수의 통계였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의학적으로는 증명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셨는데, 2000년도, 2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노화 방지 전문가들 2명의 교수들이 내기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기를 붙은 거죠. 어느 한 교수는 아마 많이 살아도 150살까지 못 살 것 같고 130살까지는 산다라고 했던 교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150살까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죠. 그 2150년 가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의학계에서, 과학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무기가 실린답니다. 그거는 150살까지 살 수 있다 하는 그 주장 안에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라든가 의료기술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AI 기술이 같이 접목되면서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의학자와 공학자들이 섞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인데,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머지않아서 올 것이다. 그 5차 산업혁명은 공학과 의학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의학과 공학이 결합한 형태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이 영생에 도전한다는 거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그러면 뭐 굉장히 이상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로봇캅 같은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막 나타나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려면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윤리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지금도 윤리적으로 의학적에서 윤리적인 논쟁이 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의학이 발전되고 의술이 더 발전되면 그 논쟁은 훨씬 더 치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많은 우리 사람들끼리 논쟁을 거쳐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일 것이고, AI라는 그는 자기들이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학습해서 일어날 것인데, 유튜브를 해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확정 편향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보수적인 그런 정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면 저한테 추천되는 영상 계속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좌파 쪽에 그런 영상을 여러 번 보게 되면 계속 그런 것만 들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좀 중립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형성하는 것도 우리 학계에 계시는 분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학과 공학의 결합, AI와 빅데이터 융합은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공공보건 체계를 지원하면은 보건 수준의 향상과 의료비 절감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AI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의료계 쪽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병장수에 기여하지 않는 대안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면은 일자리가 아까 저도 말씀드린 277만 개, 454만 개 숫자가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AI가 너무 발전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자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과 공포도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늘 AI가 주는 하나의 어떤 인류의 어마어마한 혜택과 그다음에 그 정보 자료의 활용의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 해결,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져서 그 AI가 의료계의 어떤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러우면서도 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신기원이었다라는 우리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자다가도 어렴풋이 누구나 깨면 어렴풋에 침대에 누워서 컴퓨터를 만지지 않잖아. 그 폰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눈이 뜨기는 정말 잠이 확 달아나는데 앞으로 이런 기사가 늘 뜰 것이고 과학은 이 AI가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욱 기자님 뭡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유튜브가 제목이 뭐죠? 김진욱의 시선입니까? 지금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죠. 유튜브인데 제가 김진욱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제가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이 훗날 그렇게 하면은 그거 갖고 놀려고 지금 제가 쓰는 뭐 사설이라든가 기사 같은 거를 글로 그 안에 넣으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건데 예,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 뭐 여하튼 김진욱의 시선이라는 단어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오늘 저 패널 토론을 하면서 늘 느끼는데 저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일본 방송국 NHK의 외신 기자를 했기 때문에 바꿔 말해서 연필로 글을 쓰는 신문 기자가 아니고 이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는 그 방송 기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소리나 마이크의 성능에 굉장히 예민한데 오늘 제가 여기서 앉아서 들을 때는 다른 분들의 마이크 소리가 웅웅거리면서 발음이 정확하게 잘 듣지지 않았어요. 혹시 플로어에서는 명쾌하게 잘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렸습니까? 예의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미 시작은 되었고 시작하고 보니까 마이크 성능이 조금 양이 안 차는데 뭐 중간에 고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그대로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 AI 우리 주제로 삼는 과학의 어떤 주제를 명쾌하게 잘 찾아내듯이 이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학회의 최종 마지막 그 마치는 시간을 5시 30분으로 우리 서상권 회장님께서 이 은근한 압력을 주셨는데 지금 5시 29분입니다. 뭐 플로에서 특별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 또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만찬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청주를 비롯해가지고 원전 산업이 되게 발달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일본에도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돈 투자해갖고 경북에 해갖고 우리나라에 원자를 에너지 이용해갖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KT 본부장도 오시고 하니까 KT와 경산시와 이런 문제로 걸려서 정식 교수님 계십니까? 우리 경산에다가 우리 AI 빅데이터 센터를 걸리면 좋겠다. 에너지 경주를 쓰고요. 그래서 정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미리 말씀 안 해주시. 갑자기 아까 제가 중간 커피 브레이크 할 때 잠깐 나가서 가톨릭 대학의 김 교수님을 잠깐 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산이 대구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앞으로 또 대구 경북 통합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경산은 이제 그 도시 자체는 이제 대학 도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교통도 되게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되게 이 장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거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한 2만 평 정도가 이렇게 부지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 기회가 되면 회장님하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경산시 그다음에 저기 국회의원 저희 오늘 KT하고 MS 저희 병원 대학
대학도 이제 꼭 경남대뿐만 아니고 대구 대학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그 대학 연합을 좀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또 관련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KT에서 오셨고 하니까 그 KT의 압력을 좀 이거 AI 데이터 센터라고 좀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그렇게 되면 모든 뭐 빅5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해질 수 있고 아까 정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그 대우 경북은 원래 또 의료 특구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 AI 혁신이 의료기관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원 간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런 난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 샌드박스 형태로 해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요. 저희가 KT가 또 MS하고의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또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재활병원의 데이터가 아까 저희 병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데이터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이 풀로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사실 구하기 힘들거든요. 재활 데이터는 몇 년, 몇십 년을 거쳐가지고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또 K병원에도 그런 데이터가 많은 거고 경산에 그런 재활병원이 좋은 재활병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인프라만 잘 되면 그런 재활병원 좀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의료 AI 데이터 센터를 좀 부산으로 굉장히 좋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220명이고요. 제가 오면서 원양재활병원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병원장님, 의사님에서 오늘 들려서 인사드리고 왔는데 이런 게 있다 하니까 또 흥미도 있고 하셔서 그런 어떤 협력체계라든지 그것도 그런 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만 잘 되면은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아웃컴 있고 이러면은 또 글로벌하게 사용되면 또 그만큼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좌전을 맡아가지고 오늘 저는 개인적인 SNS를 많이 활용합니다만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은 데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프로복스 마이크 타이슨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게 뭐냐, 마이크 타이슨은 완전 핵주먹이거든요. 잘못 걸렸다 가면 그냥 판정성이 아니고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 자기하고 싸우는 도전자가 보면 나는 마이크 타이슨을 어떻게 꺾을 것이다. 잘하지만 한 방 맞고 나면 황천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는 전형적인 사회과학도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언론에 몸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과학의 최첨단인 AI 분야에 서당계 3년도 풍어를 얻는데 인간이 문과든 이과든 이 분야의 연구 과정에 들어와서 저도 거의 반은 자연과학도가 되어가면서 이 일을 맡으면서 저는 새로운 탄생을 느낍니다. 이게 AI의 발전에 그 자체가 저에게도 큰 변화를 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AI 발전을 추적해 나가면서 특히 이 데이터 센터가 우리 KT와 협력해서 우리 서상문 회장께서도 굉장히 열망하시는 대구가 아닌 경산에 대학도 많고 자연히 석학도 많으시고 또 여기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경산에 꼭 유치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경북과청에서 경산에서 이 학회를 하게 되었다는 점도 우리 KT 관계자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뭐 딱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만 이대로 마치고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맛있는 만찬을 하시면서도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대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